자, 지금서부터 국어익히 국어교습서에서 예비고1 중3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주 워크북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딱히 뭐 해설 강의라고 하기도 뭐한 게 오늘 워크북에다가 들어있는 시가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새로운 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요, 우리는 이 워크북을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까 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는 문제보다는 개념 위주로 되어 있고요. 개념을 충실하게 여러분들 수업을 해주면 그거가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워크북 해설 강의를 위해서 보는 거죠. 뭐 수업 시간에 해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작품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개념을 배웠던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화자에 관한 것들이었죠. 화자가 어떤 상황, 화자가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 그리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하자라면, 뭘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 시에서 나타난 화자의 어조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 바로 워크북에서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들 이 시를 먼저 다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해설을 보고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두 가지 여러분 다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부터 가죠.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신정중학교, 신송중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2학기 기억 속에 들 꽃이라는 소설 끝나고 나면 등장하는 시이고요. 비상교과서를 쓰는 친구들도 이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 시를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이 시의 포인트, 여러분 교과서에 담겨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가난한 사랑 노래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의 시인을 수업 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시인을 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시인이 신경님입니다. 자, 신경님 시인은요, 뒤에 농무라는 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신경님 시인은요, 1970년대, 그리고 사실은 60년대 등단을 하긴 하지만, 주로 70년대, 80년대 산업화의 발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 그리고 가끔은 그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신경님이라는 시인의 주된 소재는요, 주로 산업화 시기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시골에, 농촌에 남겨진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실제 시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시는 아주 자세하게 내신처럼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이 시에서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면 되는데, 자,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자, 부제. 부제가 뭐예요? 거기에 딸려 있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입니다. 자, 이 시를 쓸 시인은 이 안에 화자가 될 수 있겠고요. 누구를 지금 생각하면서 있는 거야? 이웃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도를 뻔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젊은이 산업화 시기에 뭐 하는 사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의 삶을 보면서 뭘 느낀다라는 걸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냐면, 연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느끼는 감정이죠. 아우, 불쌍해. 오늘 쉬는 날 월요일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선생님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연민. 이러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이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태도가 그렇죠. 이 화자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그럼 시 내용을 직접 가보죠.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법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모르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서리법이라고 하죠. 외로움을 모르지 않아. 근데 뭐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아야 되는 거야? 산업화 시기에 일어나는 빈부격차, 가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좀 보죠. 그러면
시적 대상은 누가 되는 거야? 이 젊은이가 시적 대상이 되겠죠. 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여자친구와 뭐 하는 거야? 이별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별했겠어? 가난하기 때문에 이별했다라는 거죠. 근데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져. 예, 시각적인 심상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헤어진 슬픔을 더 어떻게 해? 눈 쌓여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달빛마저 새파랄. 예, 더 시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헤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이번에 뭐가 없겠다고 지금 서리법으로 똑같이 물어봅니까? 두려움입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자, 서리법이 사용되는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뭐가 없는지 모르는지. 예, 비슷한 뭐가 반복돼? 예,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운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란 뭘까요? 이 시기에 갖고 있는 두려움. 자, 두 점을 치는 소리. 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사실. 저녁 6시였던 것 같은데? 6시가 되면, 애국가가 바깥에 와요. 그러면 막 운동장에서 공 차던 학생들도 서가지고 애국가 따라 부르고 손에 이 국기개양식 하는 거에 손 내밀고 이렇게 대고 있었고 그랬어야 돼. 이 시기는 그거보다 더 이전 시기입니다. 저도 안 태어났을 시기예요. 그래서 두 점을 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때는 시계가 없고 뭐가 있어? 예, 통금이 있을 시기니까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는 방범대안의 호각소리. 여러분 이 시간을 넘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뭐 간첩으로 몰릴 수 있고 범죄인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 당시 시대를 보여주는 거고요. 메밀묵. 자, 메밀묵 사료 소리 같은 것도 들립니다. 근데 이 녀석은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지는 않죠? 예, 지금도 밤에 메밀묵 사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물론 송도 지역처럼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고 나오네요. 자, 여러분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니까 당연히 주변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산업화 시기를 떠올릴 수 있는 공장이고요. 그리고 육중하다는 거에서 여러분 저 기계가 나한테 막 굴러오는 것 같은 뭐가 느껴져요? 예, 두려움이 느껴지게 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는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건 그렇게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왜? 그 젊은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 두려움 버리가, 자, 이번에는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이번엔 뭘 그리워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소. 예, 바로 고향에 있는 누구? 가족들을 그리워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사친 거야.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자, 새빨간 감 바람소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새빨간 감 바람소리입니다. 새빨간 감은 시각이죠. 자, 그 다음 바람소리는 뭐야? 예, 청각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나왔으니까 이거 공감각 아닌가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얘는 새빨간 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소리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공감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감각이 두 개 연달아 그냥 제시되는 걸 뭐라 그런다? 예, 복합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속이는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고향집을 생각하고 까치밥 있고 고향의 자연을 기억하지만 갈 수 없죠. 왜?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리운 것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이번에 마지막 사랑이네요. 아까 우리 헤어졌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너와 헤어져 오는 길이라 그랬잖아.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여러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한번 해보세요. 자, 촉각입니다. 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이건 또 청각이겠지. 있는 거에서. 가난하니까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이 모든 것들. 뭐였어? 두려움, 그리움, 사랑. 예,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앞에 나온 것들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이 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 연민을 가진 작가가 이 연민을,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야 되는 이 젊은이에 대해서 갖는 미안함과 연민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마지막 역을 좀 보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하고 원래는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하고 목적어로 끝나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문장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순서가 이렇게 됐어야 돼. 자, 근데 시적 표현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치가 사용돼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산업화 시기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촉각이든 청각이든 시각이든 어떤 심상들이 활용되는가,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아까 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것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내신 때 다시 확인하죠. 자, 그럼 1번서부터 빨리 문제는 대신 빠르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기와 비교할 때, 자, 잠깐. 근데 문제를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화면을 멈춘 상태에서 문제 푸세요. 화면을 멈춰놓고 문제 푸십시오. 멈춰! 예, 다 풀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해설 들어가죠. 1번. 보기하고 비교할 때 가난을 대하는 태도. 자,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게 이 시라면 밑에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난이야 한낱 남루. 예, 헌옷에 불과하다. 헌옷. 즉, 뭐야? 겉에 있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벌써 가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네요.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앗까지 다 가릴 수 있으랴. 즉, 가난이라는 건 우리가 겉에 입는 옷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갖고 있는 아름다운 천성 같은 것까지는 가릴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뭐 달라요. 저쪽은 가난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얘는 가난이란 하나의 그런 조건에 불과하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됩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윗글의 화자는 가난으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가난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가릴 수는 없다. 4번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윗글을 읽거나 학생들이 나눈 대화야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로 적절한 것, 즉 맞는 것 찾으라는 얘기겠네. 자, 예진, 이 글은 어쩐지 부당한 사회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 자, 여러분 여기 조심하십시오. 당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예, 다릅니다.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회에 저항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시는 저항? 나가서 이 사회를 바꾸자라는 의식까지로 나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항의식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예진이 땡, 그 다음 재현이. 자, 그렇지. 난 특히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여러분 아까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였어? 우리 산업화 시기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구절에서 유한한 인생. 사람은 모두 다 죽는 거야. 언젠가 다 죽을 거야. 엥? 유한한 인생, 허무함 다 아닙니다, 여러분. 재현이 잘못 너무 깊게 생각했네. 그 다음 현우. 그렇구나. 나는 가난하다고 해서를 모르겠는가. 자, 이거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돼서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버리는 걸 반복하니까 운율이 생기고 운율이 생겨서 여러 번 나온다라는 건 그 내용을 뭐 하겠다라는 거? 강조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도영. 자, 그럼 현우가 맞네요. 자, 그 다음 도영. 내가 생각할 때 이 시의 화자가 헤어져 돌아오는 이라고 말한 부분은, 자, 헤어져 돌아오는 이 부분이 뭐 대단한가요? 근데 삶의 근원적인 고독.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사는 게 맞긴 한데 저 부분에서 이거를 파악해내는 건 억지스럽습니다. 아니고요. 그럼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현우. 자, 다음 3번 가죠.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심상. 자, 심상은 우리 다른 말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와 비슷한 것으로 적절한 겁니다. A가 뭡니까? A가 내 입술의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은 온도야, 여러분. 온도. 차갑고 뜨거운 건 뭘로 느껴요? 촉각으로 느낍니다. 그럼 촉각적인 거 찾으라는 거니까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차가운 혀로 싹을 내밀고 나옵니다. 다음에 4번 가죠. 4번.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이거 무슨 법이라 그랬어? 서리적 표현 맞아. 있는 거. 그래서 답 해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자, 시각적 이미지. 그렇죠.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색채가 나오니까 시각적 이미지로 색채 대비 하얀색과 새파란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눈과 새파란 달빛이 대조가 돼서 더 춥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 맞네. 그 다음에 디귿.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고된 삶의 현장으로 삭막한 현대 기계 문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 맞죠? 예. 리을. 이거 나왔네. 아까 얘기했네.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랬어? 공간각으로 오해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여기에 보면 공간각이라고 해서 그리운 대상 얘기한다. 아이, 이거 답 잘못했습니다. 4번 되겠고요. 어이구. 자, 5번. 윗글의 주제. 이거 당연한 거죠. 이 시를 풀어놓고 주제를 못 찾으면 어떡해? 몇 번? 예, 가난으로 인간적인 감정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산업화 시기에 젊은이의 비애가 되겠죠. 그리고 그 비애를 바라보는 작가의 연민이 느껴지는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6번. 문학의 하위갈래. 자, 이 문학의 하위갈래 중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여러분 시라는 표현을 안 써요. 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정갈래. 자, 얘는 특징이 뭐가 있는 거야? 얘 운율이 있는 표현이 돼야 돼. 답 몇 번이야? 너무 쉽잖아. 얘 리듬감,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답 1번 됩니다. 여러분 요거만 좀 볼까? 그럼 6번에 나오는 2번. 대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건 뭐야? 대사가 있어. 자, 그러니까 얘는 희곡이 되겠죠? 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서술해.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필인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게 되면 수필 또한 교술이라는 갈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될 겁니다. 다음 4번. 작가 전의 자전적인 이야기. 자서전일 거고요. 얘는 특별한 갈래라고 하긴 좀 그런데. 5번. 인물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 얘기 나오면 뭐야? 소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대꾸와 대조의 삶의, 대꾸와 대조 어딘가 나오죠. 같은 말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데 문제는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 삶의 비애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서리법, 모르겠는가. 그 다음에 도치법, 모르겠는가. 가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이라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오케이,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저문강의 삽을 씻고 농무. 얘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문학 교과서에서도 나오고요. 이 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의 시예요. 자,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저문강에다가 삽을 싣고 해서 여러분 제목이 삽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삽은 여러분들 태어나 삽 한 번도 안 잡은 사람 많을 거예요. 삽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잡습니까? 저도 군대 빼고는 삽 잡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번 수업 시간에 수학 강사가 잡는다 그러긴 하는데 그러신 분도 있고요. 어쨌든 수학 강사든 산업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 있는 분이든 농사를 하시는 분이든 삽을 들었다라는 건 노동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글은 노동자고요. 그럼 당연히 산업화 시기의 이야기가 또 들어갈 거예요. 가봅시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도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습니다. 자, 강변에 나가서 우리 화자가 삽을 씻습니다. 즉 일이 끝났어요. 일 도중에 씻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립니다. 자, 삽을 씻으면서 슬픔도 버려요. 그러면 이 삽을 들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을 어떻게 느끼는 거야? 슬픔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삽을 들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일단. 그 다음에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자,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돌아갈 뿐이다야. 자, 이렇게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은 현장으로 바꾸고 싶어 하겠지만, 여기 보면 알겠지만 기껏 할 수 있는 건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좀 먹겠죠. 자, 이거 어떤 정서라고 봐야 돼, 우리 화자의 정서? 이런 삶에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삽을 씻고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야. 내 삶에 체념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돼. 그리고 할 수 없어. 소극적이야.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나의 그 노동 환경을 바꿔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한 번도 아니고 저물고 저물어서. 이런 거 뭐야? 하강적 이미지잖아. 저무는 거니까. 부정적 인식이야. 색강바닥 썩은 물에 하필 또 썩어 있어요. 그 색강은. 왜 썩어 있겠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산업화 시기에서 그 오염된 물로 썩어 있는 그 현실이 되는 거죠. 이마저도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나죠. 거기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자, 이렇게 삽을 들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마을은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야?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거기로 다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야 된답니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에 어쩔 수 없,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당연히 체념하는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시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가 나왔어. 이게 실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데 여러분, 삶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삶에 대한 인식이 체념이 있다라면 그 다음엔 좀 뭐가 나와야 돼? 분노하는 것도 좀 나와줘야 돼요. 자, 분노 가보죠. 분노 진짜 분노 나오나?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린다. 아, 이 시 잠깐만. 그냥 들어가기 전에 누가 쓴 시야? 아까 얘기했던 신경님입니다. 신경님, 산업화 시기에서 소외된 노동자들, 그리고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농무니까 농민들이 추는 춤인데 그 춤이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 산업화 시기의 농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매우 부정적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고 들어가 보죠. 농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징이 울리고 막이 내렸어요. 연극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연극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없어. 다 보고 떠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매우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진짜 무대도 아니고 임시로 세워놓은 가설 무대니까 얼마나 더 볼품 없겠어요, 지금.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자, 이 텅 빈 운동장이 뭘 보여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요. 산업화 시기에. 그러고 비어있는, 마치 뭘 보여주는 것 같아? 텅 빈 농촌을 보여주는 것 같죠.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밑줄 그으시고,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긴 했는데, 이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극을 했으니까 얼굴에 뭐가 남아있어? 화장, 분가루, 남아있는 얼굴이란 뜻도 있고요. 이 억울한 농촌 현실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뭐만 하면, 분하다. 분노가 담겨있는 얼굴이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 잘 기억해 두세요.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가서 술을 마십니다. 자, 이 사람들도 이 분노를 해결할 방법은 술 마시는 것밖에 없는 거야.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근데 술을 먹는 원인이 뭐야? 원통해, 이렇게 사는 게. 자, 이거 감정이 뭐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보통 시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데 얼마나 억울하면 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겠습니까? 자,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자, 어쨌든 이 농민들은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꽹과리 치고서 장거리로 그 분이 있는 얼굴로 그냥 가보는데,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춤이 여러분들 분노의 춤이란 말이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노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 슬픈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또한 처녀애들은 기름진 담벼붙에 서서 철없이 길대는구나. 이 농민들은 지금 분노에 차서 울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쪼무레기들, 그 다음에 철없는 처녀애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돌아다니는, 이 춤을 추면서 돌아다닐 때 반겨주긴 좀 그렇고, 어쨌든 동네에는 쪼무레기하고 처녀애들밖에 안 남아있어. 자, 누가 없어?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기서도 그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하필 또 보름달은 또 그렇게 밝아요. 대조적이잖아. 자,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헤헤헤헤 되지만, 자, 여기 꺽정이하고 서림이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고 얘네 묶어서요, 임꺽정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임꺽정은 실제 역사에서는
뭐 역사는 원래 강자의 역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유명했던 3대 도둑, 뭐 홍길동, 임꺽정 뭐 이렇게 들어오는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소설이 있어요.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을 차용한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실제 역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소설에서는 임꺽정이가 이러한 조선 그 탐관오리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도적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즉, 이 농촌의 지금 산업화 시기에 모든 것들은 도시로 가고 모든 버려진 것, 농민들은 다 버려진 현실을 대변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임꺽정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서리민은요, 원래는 임꺽정 편에 있다가 배신을 때려서, 국어 선생님이 배신을 때리다. 배신을 하고, 저쪽 넘어간 배신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헤헤헤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 농촌의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현실과 뭐한 사람들. 예, 현실과 타협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야 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치들 무엇하랴. 자, 무력함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친들 달라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이렇게 고생하고 농사를 지어도 모든 것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더 이상 비료값도 나오는 것에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이 예편내에게 맡겨두고, 자,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을, 자, 위치를 이동하죠. 아까 여러분 연극무대에 있다가 장터에 가서 소주 먹다가 나와가지고 놀다가 쇠전을 거쳐서 이번엔 도수장으로 오는데, 여러분 도수장은요, 도축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축들을, 잡아 도살장 같은 거죠, 나와 있는 거. 즉, 평화의 공간은 아니잖아. 역시 분노가 넘치는 공간에 와서, 자, 도살장 앞에 왔으니까 어때? 뼈가 발라지는 분노가 느껴지는 공간인데,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무조건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분노에 찬 이 농민들이 정말로 신명이 날까요? 아니요. 신명이 안 납니다. 더군다나 도살장이라는 이 도수장이라는 공간에 와니까 더더욱 분노가 끌어올라야 되거든. 그런데 신명이 난다. 자, 속마음과 어때요? 신명이 난다. 예. 반어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표현법은 반어예요. 표현법은 반어.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나는 건 반어야, 이건 확실히.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십시오. 이 상황. 지금 신명이 날 때가 아니잖아. 더군다나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명이 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 자,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거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본다라면 얘는 뭐가 돼? 역설이 됩니다. 예, 모순이 일어나죠. 예, 춤출 때가 아닌데 지금 춤을 추면서 신명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표현은 반어지만 상황적으로는 역설이라는 거 꼭 분리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여러분 이거 신명나서 추는 춤이 절대 아니지. 이거 무슨 춤이야? 예, 분노의 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 시기에 저항을 하는 춤입니다. 근데 농민들이 뭐 가서 뭐 총칼을 들고 뭐 낫을 들고 싸울 수는 없고 이렇게밖에 저항할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문강이랑 이 농무 왜 같이 묶여 있겠어요? 예, 그 부정적인 현실에 대항하는 자세가 다르죠. 한쪽은 완벽한 체념이고 한쪽은 예 그나마 저항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문제 빨리 가보죠. 8번. 자, 가나의 공통적인 거. 예, 답 1번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예, 얘는 어떤 삶의 현장? 삽을 들고 씻고 이제 퇴근하는 현장. 그리고 밑에는 농촌의 현장이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다음 9번 갑니다. 자, 9번은 또 시가 하나 나와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좀 보면, 자, 기역미음 중 나의 A와 같은 시적화자의 정서입니다. 자, 나의 A 부분. 자, 이 부분 어떤 상황?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예. 분노가 치미는 현장에서 신명이 나면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뭘 찾으라는 거야? 역설을 찾으라는 거죠. 자,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요, 뭐 시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요. 빼앗긴 들은 뭘 뜻해? 예, 이거는 조국을 이야기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빼앗긴 들이고요. 자, 그 들에도 봄은 결국 자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죠.
그 봄은 돌아오는데 이 사람 마음은 어때? 언밸런스죠. 예, 봄은 오니까 정말 자연에 대한 막 이 마음은 생기는데 조국은 빼앗겼어요. 이거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다 뭐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리 얘기 나오고 햇살 받고요, 제비 얘기 나오고요, 맨드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미를 줘서 그 봄이 오는 즐거움에 내가 거기에 가서 일하고 싶은 의욕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마지막 미음 쪽에 가보시면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자, 푸른 웃음. 여러분, 푸른 웃음은 얘는 공감각이 맞죠. 어쨌든, 웃음을 띠는데, 푸른 서름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예, 이거 뭡니까? 웃음과 서름이 한가운데 어우러져. 불가능하죠, 사실 이런 거. 우픈 거야, 우픈 거. 예, 바로 역설이 드러나는 부분, 미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화자가 나의 화자가 대화를 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요하자. 이걸 읽어봅시다. 사는 게 팍팍하고 고단해서 참 힘들고 슬프네. 맞아. 삽 씻으면서 그래. 그리고 우리 가난한 마을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나요하자. 저도 그래요. 그래, 농촌. 길을 써서 있는 힘을 다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네요. 맞죠? 그래서 춤추는 거잖아, 그거. 그 다음 가요하자. 저는 일을 마치고 삽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으지만 하지만 쉽지 않네요. 예, 체념한 정서 맞습니다. 나요하자. 당신은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에 절망감을 떨치고 현실에서 벗어나려 하는군요? 아니죠. 아까 뭐였어?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어. 체념. 그래서 답은 잘못 얘기하는 거죠. 나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11번에도 또 시가 나오는데 신경님의 파장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파장은 무슨 뜻이에요? 파장. 예, 장이 파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며칠마다 한 번씩 모여거나 뭐 낮에 장을 쉬었다가 밤에 파장된다 그러죠. 장터가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뭘 뜻하겠어? 분위기 어때? 예, 쓸쓸하겠죠. 예, 그 쓸쓸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그렇게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 예,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보도.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못난 놈이 아니라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예, 가진 자들. 지식인들, 막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농민들, 자기들을 못난 놈이라고 표현하고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느끼는 뭐야? 예, 공동체적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노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모두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왜? 농민들 다 얼굴에 새카맣게 탄 얼굴 생각하시면 되시죠.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빈 얘기,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서로의 고민을 서로 뭐 하는 거야?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그 과정이에요. 주머니를 털어 섹스집에라도 갈까? 학교 앞마당에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여러분, 이것도 뭐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일 뿐이죠.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거 자체가. 어느새 긴 여름해도 저물어 고무실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다리 환한 마찻길을 절뚝이는 파장입니다. 자, 여러분, 절뚝이는 거에 대해 밑줄 그으세요. 예. 시에서는 이런 의미 하나가 다 있는데, 여러분, 어쩔 때 절뚝여요? 예. 뭔가 한쪽 다리, 둘 다 다쳤으면 절뚝일 리가 없잖아. 아니면 둘 다 건강하거나. 예. 한쪽 다리만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친 다리는, 절뚝이는 이 상황은 어디를 보여주는 거야? 예. 지금 농민들, 그리고 농촌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서 살기 힘든 파괴된 공동체의 농민들을 이 절뚝이는 걸로 표현해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농민들은 어때? 서로 마주보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얘하고 아까 우리 비교해 봅시다. 농무에서는요. 농무를 추면서 돌아다닐 때 따라오는 건 뭐밖에 없어? 쪼무레기들하고 그 다음에 킬킬대는 처녀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걔네는 감정을 이해했던 거야, 못했던 거야?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답이 3번이죠. 보기와 달리 화자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 진달래꽃으로 가죠. 자, 진달래꽃은 겨울방학 때도 좀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워낙 많은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자, 진달래꽃 하면 누가 나와야 돼? 예, 김소월입니다. 자, 김소월은 전통과
현대시의 모습 딱 중간에 이렇게 매개되는 인물이라 그래서 특징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전통을 드러내주는 특성에 뭐가 있다? 예, 삼음보입니다. 삼음보. 음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음보라고 하는 건 몇 덩이로 말을 끊어 읽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삼음보. 여러분 삼음보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표현했지? 예,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민요조. 여러분 민요조는 사실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삼음보하고 좀 다르게 사음보도 있죠. 사음보는 주로 어디서 사용되는 거야? 예, 시조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시조는요 우리 같은 이런 평민들이 하던 게 아니라 양반들이 하던 거잖아. 뭐 여러분들 양반이었다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얘는 약간 귀족적이고요. 클래식한 느낌이라면 삼음보는 약간 민요 쪽고 대중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김소월하면 여성 화자가 떠올라야 되죠. 예, 여성 화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별의 슬픔, 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는 전통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예, 김소월하면 저거 두 개는 반드시 시작할 때 그냥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예, 이렇게 삼음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드리우리다 5글자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 이제 요거 다음 거긴 한데요. 수율이라 그럽니다. 음수율. 그래서 글자 수가 반복돼서 운율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옵니다. 시조에서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뭐야? 님과 우리 시적 화자의 상황, 이별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들이 우리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래? 경어체죠. 경어체,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여기서 여성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도 보죠. 예. 그리고 느낌이 어때? 님과 이별한 상황이니까 이게 애상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세트로 쭉 나오게 됩니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우리다가 뒤에 보면 반복되죠. 역시나 운율을 만들어주는 요소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자, 영변하고 약산은 지금은 뭐 핵발전소,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긴 한데 그 평안도 지역의 깊숙한 산골에 있는 곳이에요. 왜? 김소월이 평안도 출신이거든요. 진달래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별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자, 님이 나가 싫다고 해서 가는데 여러분 보통 어쩔 때 꽃을 뿌려줍니까? 예, 님과 이별을 뭐 하는 거야? 예, 축복하는 거죠. 자, 가세요 하고 꽃을 뿌려줍니다. 뭐 표면적인 이유만 보고 본다라면 뭐야? 사이코지 뭐.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고이 보내드리겠다라는 게 아니지 사실적은. 예,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붙잡고 싶은데 보내드리겠다라고 슬픔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속마음과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시는 김소월은 무슨 뭐의 시인이라고도 얘기해. 예, 반어의 시인이다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거. 어쨌든 이게 꽃을 뿌리면서 축복한다. 그래서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산화공덕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산화공덕은요,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예. 그래서 이 절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부처님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다거나, 그게 이제 동남아 지역에 절이 많으니까 거길 가보면 이제 꽃을 절에 갈 때 항상 가서 꽃을 뿌리는 행위도 있어요. 예. 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자, 그 꽃을 내가 축복을 해줬으니까 뭐 하래?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여기에 우리 중학교 때 얘기 잘 안 하는 거 하나 나옵니다. 사뿐히 지려밟는답니다. 여러분, 사뿐히는 어떻게 아주 살짝의 느낌을 주죠. 근데 지려밟는 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밟는 거야. 사뿐히와 지려밟는 거는 강도가 동시에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모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역설이 드러난다라고 수업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사뿐히는 아주 살짝인데 지려밟는 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밟으라는 거야, 밟지 말라는 거야. 밟고 가려면 한번 가봐 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정서가 느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수미상관이죠. 나보기가 떼고 가실 때에는 근데 조금 변형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야 굳이 눈물 안 흘리겠다라는데 죽어도라고 표현하겠다는 건 뭐야? 울겠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울어보겠다라는 거죠. 있는 거에서.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는
부사죠. 뒤에 뭘 꾸며줘? 흘리우리다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죽어도 눈물 안 흘리우리다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해서 도치법이 사용됐죠. 뭘 강조하는 거야? 아니란 말을 꼭 강조하고 싶은 거죠. 들으라는 거야. 야, 안! 도치법도 사용해서 눈물을 안 흘리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야? 흘리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예. 이렇게 진달래꽃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12번, 여기서부터 좀 문제를 빨리 가야겠네. 12번의 답은, 예, 2번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명은 맞는데 걔가 어떠한 특별한 정서를 수반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13번. 자, 미주신 구절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법.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자, 어떻게 돼 있어? 예, 도치법입니다.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붉은 산이 보고 싶어요, 이거죠. 자, 앞에 도치법이 사용된 부분 어딘? 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 그래서 답이 2가 될, 5번 2가 될 거고요. 다음 14번. 윗글의 시적 화자가 가질 수 있는 정서나 태도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래. 자, 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속마음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님이 떠나는 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어. 아까 꽃을 뿌려줬잖아. 사나공덕. 그 다음 님이 나를 떠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지. 자, 이거 뭐야?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야. 그러니까 예, 맞죠. 예. 이게 전통적인 여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인데 우리 마지막에 그 슬퍼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이블비라고 또 한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은 자기의 정서를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때? 속으로 삼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하니 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떠나지 못하도록 나의 진심으로 설득해. 자, 이건 님을 붙잡아야 돼. 근데 붙잡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요, 물론 뒤에서 호박씨 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붙잡고 있지 않아요. 예,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네요. 자, 님과 이별을 뭐 하더라도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견디겠어. 아까 얘기했던 요게 뭐야? 에이블비라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답은 가나 다, 라 빼고 다 되는 거고. 자,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기억이 뭐였습니까? 나오면 사뿐히 지려밟아자. 사뿐히는 아주 살짝 지려밟는 건 세게. 예, 모순되는 역설이죠. 역설 찾으라는 겁니다. 야, 이런 문제 너무 쉽다. 자, 파르라니까 끝머리 박사고 사람 최고. 자, 이거 승무죠. 바로 뭐야? 고와서 서러워라가 서로 충돌됩니다. 모순되죠. 그 다음에 외롭고 황홀한 거 충돌되죠. 그 다음에 자, 천상병이 귀천인데요. 얘는요, 여러분 좀 그냥 알아두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자, 귀천이니까 하늘로 돌아가. 이거 죽음을 뜻해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 죽음은 되게 두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에서는 죽음을 매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긍정적으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표현하느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소풍 왔다가 소풍 다시 돌아가는 거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굳이 역설이 드러나진 않아요. 예. 그다음 여기선 서늘한 뜨거운, 예, 서늘함과 뜨거운 기적 소리, 예, 이거 동시에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분한 낙화, 예, 이거 너무 쉽습니다. 결별을 축복에다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역설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6번. 자, 윗글과 보기의 시를 비교한 것을 억지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시입니다. 이 서정주의 귀촉도는요, 죽은 누이를 서로하면 죽은 누이에 관한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진 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얘는 그냥 좀 빨리 가볼까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자, 님이 피리 불고 가신 이 분이 어디로 갔느냐? 예, 죽음의 공간으로 가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죽음 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자 또한 님을 죽음으로 보낸 여성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달래 꽃비오는 서역 산만리. 자, 서역 산만리. 뭐 정말로 산만리가 아니라 이건 그만큼의 거리감. 여러분,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이 서역이란 말이에요. 서쪽. 우리 시에서 서쪽 하면 뭐야? 죽음이랑 연결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오는 흰옷, 자, 흰옷을 왜 입었겠어? 죽은 사람은? 예, 수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위 입고 연명하신 가옵스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역시 이 파촉이란 지명은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 두견새 귀촉도라는 새와 관련된 설화와 관련된 지명인데 얘 역시 서쪽 불교적인 용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어쨌든 님이 사별했어요. 그래서 그 님이 떠올리면서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자, 슬픈 사연에 신이나 삼아줄 걸 역시나 도치법이 사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줄 걸 하는 걸로 봐서는 만들어준 거야, 못 만들어준 거야? 못 만들어준 거야. 뭐가 느껴져요? 에휴, 살아있을 때 내가 좀 해줄 거라는 후회가 느껴지죠. 삶아줄 걸 슬픈 사연, 오로리 아르색인 육날 메투리. 메투리는 여러분 집신입니다. 자, 저승길 가는 곳에 이 메투리 신 편하게 가라고 신을 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은장도 푸른 난로. 자, 은장도를 갖고 다니니까 여성 화자라는 거 여기서 또 한 번 확인되고요. 난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자, 머리털을 엮어서 뭘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예, 육날 메투리입니다. 자, 여성의 자신의 머릿결, 님이 없으면 내 아름다운 머릿결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예, 그리고 머리는 여러분 머리 몸에서 제일 어느 부분이야? 제일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제일 소중한 부분으로 님의 가장 하찮은 낮은 부위인 발에 있는 걸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님을 그만큼 뭐야?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 떠나간 님에 대한 뭐야?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파트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걸 해주지 못한 거잖아. 예,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후회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와서 이게 설화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초록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은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여러분, 피에 취한 귀촉도 울어요. 색깔 시각적으로 보면 어때? 빨간색의 느낌이 들죠, 있는 거. 더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귀촉도라는 새가 우리가 이제 두견새라고도 부르는데 초저녁부터 밤에 우는 새인데 이 새가 그렇게 구슬프게 울어요. 이거하고 그 앞에 이야기, 그 파촉 산만리로 떠나간 그 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연결시켜 놓는 서정조의 귀촉도 되겠습니다. 있는 거. 그래서 답은 여러분 뭐가 돼야 돼? 자,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고 보기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다. 자, 여러분 가정이 어디서 가정인 게 드러나요? 가정법, 영어에서 가정법이니까 가실 때는, 자, 가신 거야 안 가신 거야? 아직 안 가신 거야. 항상 이별의 상황을 김소월은 가정하죠. 근데 얘는 아까 했잖아, 파촉 산만리로 죽었어, 갔어. 그러니까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윗글과 복이 모두 상징적 시어. 예. 뭐 이건 너무 뻔한 거죠. 육글 보기 모두 시적 화자는 여성적 화자, 아까 얘기했지. 여성적 화자면 시적 대상은 님, 나와 이별하는 상황에 어쨌든 공통적인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윗글의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보기의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찾아내? 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찾아내죠. 나와 있는 거.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5번 가보십시오. 5번. 자, 윗글과 복이 모두 전통적 정서의 이별의 정화를 노래하였고 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후회가 나타난다. 아하, 자, 후회가 나타나려면 님이 갔어야 돼. 근데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님이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는데 뭐 후회가 나타나. 요거 후회는 어디만 나타나? 머리로 육날 메투리 삼아 드릴 걸이라는 이 복이 서정주의 기촉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다음 윤동주의 별에는 밤입니다. 자, 이거 지금 잠시만요. 좀 놀라지 마요. 지금 몇 분 정도 촬영됐나 확인 좀 할게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몰라. 이거 여러분 어느 정도 촬영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작품 위주로 좀 설명하려고 가겠습니다. 자, 별에는 밤 나왔습니다. 누구? 예, 윤동주 나옵니다. 별에는 밤. 자, 윤동주 하면 여러분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제가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에 대한 뭐가 드러나요? 예, 반성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극복하겠다라는 의지와 희망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알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시적 화자가 어떤 투로 이야기해? 고백적 어투로 이야기하죠. 예. 왜 고백적 어투 쓴다 그랬지? 자기 반성을 하는데 3인칭으로 동찬이는요 오늘 너무 피곤한데요 이러면서 반성은 안 해. 나가 드러나야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고백도 있는 거에서. 그래서 자기 반성하기 위해서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거. 자, 그럼 빠르게 이 시의 내용 확인해 보죠.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하필 가을이야. 가을 어때? 쓸쓸하고 좀 고독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있는 거.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자, 나는 철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지금 이게 일부러 밑밥을 지금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 빌드업을 하는 건데 나의 반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철없음을 보여주는 거거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 자, 별은 윤동주에서 별 나오면 반드시 생각합시오. 뭐야? 이상, 꿈, 동경입니다. 나는 지금 조국이 어떻게 된지 잘 크게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이 순수함을 찾아가고 있어요.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겠지. 그 순수함에서. 자,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 아우, 저 많은 별을 언제 다 세. 자, 그 이유는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내가 순수함을 찾고는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돼. 왜? 아침이 오기 때문이지. 자,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좌절해? 아니지.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았으니까 내일 밤에 별 남은 거 세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뭐야? 여유가 느껴져요. 있는 거. 그리고 희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청춘이 여러분 지금부터 별을 세면 내가 많이 세겠니? 여러분들이 많이 세겠니? 예, 이제 저는 별을 세고 이런 거 안 해요. 예, 예. 고개만 아프지. 자, 청춘이 다 아직 난 젊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인 어조로 그 별을 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위기 좋네. 자, 그래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야. 자,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가는 도중에 별 하나의 어머니입니다. 자, 여러분 마냥 즐겁게만 순수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마음에 턱 와서 걸리죠. 어머니. 왜? 지금 여러분 윤동주 알다시피 윤동주는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떨어져서 지금 동경에 와서 이 시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죠. 왜? 조국의 이런 현실에서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편하게 먹고 있는 이 일본에 와서 내가 지금 이러고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죠. 자, 그런데 앞에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리듬감을 살려오다가 갑자기 뭐의 형태로 넘어갑니까? 산문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자, 어머님의 마음이 걸렸고,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나왔던 그 소재들을 다 한 번씩 불러봐요. 떠올려 보는 거지. 있는 거에. 이 추억 속에.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줘야 돼. 빨리 읽어줘야 돼. 예, 이 부분은요, 호흡이 빠르게 갑니다. 원래 여러분,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앞에 봐봐.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마음과 그리고 어머니. 자, 이렇게 뭔가 리듬감을 살려서 조금 천천히 간다라면 이 부분은 어머님, 마치 어머님에게 말을 건네는 투가 돼 있잖아요.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네들이 현실에서는 어때? 저거는 이제 내가 꿈꾸던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거고. 근데 이네들은 어디 너무나 멀리 있대. 자,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은 사실 일본이에요. 그리고 저 추억 속의 소재들은 뭐 어머니라고 그냥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해준 어머니 소재였으니까. 이거는 지금 북한도 이 사람의 고향이죠. 어쨌든 뭐 조선 지역에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별이 아스키 멀듯이
나도 별을 보고 그 엄마도 동시에 같은 뭘 볼 수 있어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는 멀리 있지만 그 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소재, 매개되는 소재, 예, 별 기억해 두시고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예, 현실의 어머니는 나와 떨어져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움이 더 세지겠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 내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장난을 안 하겠지만, 자, 내 이름을 쓰는 행위는 뭔가 나의 존재를 좀 확인해 보려는 정체성을 만들려는 행위인데, 그걸 쓰자마자 흙으로 덮어버렸어. 왜? 예, 부끄럽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윤동주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행위. 자, 이번에는 이름을 써보고 그걸 뭐해? 다시 덮어버리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마무리 져보죠. 나타나는 밤을 새워. 자, 밤 나옵니다. 윤동주 시에서 밤이 나오면요, 어두운 현실이에요.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세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내 이름을 나도 지금 부끄러워하고 밤새 우는 벌레도 왜 우는 거래? 이름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인 거지. 떠들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벌레와 화자는 같아 달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얘는 울고 이름이 부끄러워서 울고 나는 이름을 썼다 지우고, 예,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화자가 느끼는 정서 그리고 시적 대상이 주는 감정이 같을 때 우리는 얘를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자, 겨울은 좀 쉬워요. 윤동주 시에서 상징을. 겨울 역시 뭐야? 부정적 현실이죠. 그거 지나고 나의 별에도 뭐가 와? 봄이 옵니다. 자, 봄이 오니까 따지고 보면 얘가 뭐가 되겠어? 희망적이고 광복에 대한 요소가 오면, 자, 무덤이 나옵니다. 갑자기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오시. 자, 무덤은 죽음인데 파란 잔디가 그 위에서 피어납니다. 얘는 생명이야. 서로 대조된단 말이야. 자, 내 이름 묻힌 언덕. 자, 무덤이 언덕이니까 내 이름이 적혔다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 하겠다라는 거가 느껴져요. 예, 희생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속죄양 모티프라고 해요. 보통 이러한 속죄양 모티프들,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희생한다라는 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많이 나오는데, 바로 윤동주가 기독교의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에 매달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있는 거. 그다음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뭐야? 풀이 푸르게 자라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할 거라는 거. 부끄러움을 극복해내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럼 여기는 빨리 가죠. 17번의 답은, 예, 1번이죠. 희망적 전망 나오는 거 맞고, 18번 답은 5번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대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어머님 나 별 하나에. 이 부분은 시를 읽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읽어줘야 되는데, 그 시의 호흡을 느리게 한다 했으니까 되고요. 19번. 자, 이 거리감을 극복해주게 해주는 거 아까 뭐라 했어? 나와 그리고 추억의 소재들, 특히 어머니에 의한 북간도를 이어주는 소재, 예, 별이 되겠습니다. 정답, 별. 그 다음 20번, 이끌어 나타낸 시와 의미를 이해하여 탐구한 거. 짜자자자자, 쉽네, 쉬워. 자, 여러분, 이게 아마 거울을 헷갈리게 해놓으라고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뭐야? 혹독한 부정적인 현실을 뜻하는 거지, 부끄러움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예, 답 5번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담화체 형식입니다. 담화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우리가 혼자서 얘기하면 독백체.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을 실제로 둘이 대화를 안 해도 돼. 그냥 말을 건네는 형식을 대화체,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담화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머니 불러봅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형태를 가고 있으니까 얘 맞지. 자, 근데 여기 이거 여러분 조심하라는 게 있었어. 실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대화체는 가능한데, 그래서 얘랑 구분한다 그랬지. 대화의 형식을 띠는 거와 대화체는 다른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러면 이번에 슬픔이 기쁨에게 갑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이 시도 필수시. 자,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뭐를, 감정을 뭐 한 거야?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거는 거니까 당연히 얘도 뭐야? 대화체 형태, 말을 건네는 형태로 되겠지. 얘는 거. 자, 그럼 도대체 슬픔이 기쁨에게 왜, 원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슬픔은 부정적, 기쁨은 긍정적인데 이 시는요, 그게 뒤집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자, 화자가 누구야? 화자가 슬픔이에요. 너는 그럼 누구야? 기쁨입니다. 기쁨에게 이제 슬픔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야. 슬픔의 의미. 자, 다음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자, 무슨 표현법? 예, 역설이죠. 자, 역설이니까 의미가 반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뭐가 긍정적인 게 되는 거야? 기쁨이야, 슬픔이야, 이제? 예, 슬픔이 긍정적이 되고 사랑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해 될 겁니다. 되는 거. 자, 그럼 도대체 기쁨이 도대체 슬픔을 모르니까 슬픔을 주겠다라는 거야. 자, 겨울밤 거리에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자, 야, 기쁨은 지금 타인의 아픔을 알아 몰라. 타인의 아픔을 모르는 기쁨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에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대. 너도 타인의 아픔을 느껴봐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이기적인 기쁨에게, 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가만히에 덮여 있어 이미 동사자 얼어 죽어 있는데 걔가 다시 얼어 죽었대. 2번 죽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실제로 추워서 얼어 죽은 가난한 현실이고 하나는 이런 기쁨을 가진 자들의 무관심 속에 다시 한번 죽은 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정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그러네요. 무관심한 기쁨, 너의 사랑을 위하여,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하여 슬픔의 가치를 너에게 드디어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그럼 이 한방눈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예, 당연히 부정적인 시련 같은 거고요. 예.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와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자, 한방눈을 멈추겠다고 하니까 이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드디어 이제 기쁨아, 너도 이제 그 슬픔, 없는 사람들의 슬픔을 너도 느껴서 그들의 감정을 공유해라. 그래서 그 슬픔의 힘, 공감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너도 같이 걸어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는 거. 자, 이 시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부정적으로 표현해놔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너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야. 그러니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배워서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지. 그 가치를 알 때까지 있는 거에서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의인화시켜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겠다, 멈추겠다, 걸어가겠다. 자,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단호한 어조라고 합니다. 단호해. 딱딱 끊어요. 반말이고 딱 끊어. 자,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면 뭐가 강조돼? 예, 의지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어조의 느낌. 그래서 기쁨에게 슬픔을 가르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여러분들은 해설을 보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시간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됐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는 거. 그냥 답도 체크하라면 또 여러분들 귀찮을 테니까. 자, 22번의 답은 뭡니까? 예. 시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거 5번이죠. 시어는 객관적이고 지시적인 게 아니라 함축적인 겁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 다음 23번의 답은 예, 4번이죠. 눈 그친 눈길은요, 예, 그 실현이 없어진 따뜻함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빈부격차가 잔존하는 공간 아니고요. 그 다음에 A와 같은 역설법이 사용된 거 똑같습니다. 역설법 1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여기 보이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예, 그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자, 이거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좀 가지고 갑시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거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미안합니다.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딱 봐도 뭐야? 예, 사음보의 율격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개념을 아까 얘기했어. 너라고 부르면서 예, 의인화시켜서 얘기했다. 의인화해서 했다. 그 다음에 27번의 답은 뭐야? 27번의 답.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건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해. 기쁨을 형상화하는 건데, 그걸 여성적어조? 자, 뭐뭐 하겠다인데 여성적어조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이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야, 시간이 흘러요? 예, 시간이 흐르진 않아. 있는 거. 여기 뭐. 그 다음에 29번은 답 5번. 여러분들 다 파악한 거. 네,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얘도 해설 좀만 가죠. 자, 일단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필기 간단하게 갑시다. 여러분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자, 김수영 뭐에서 배웠냐면 니네 기침을 하자 시 배웠어요. 자, 김수영은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를 썼던 사람인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굉장히 겉멋을 좀 부리는 모더니즘이라는 계열의 시를 썼어요. 뭐 시인 같은 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김수영 시세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4.19 민주화 운동을, 4.19 혁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시세계가 저항하는 시로 넘어가요. 그래서 기침을 하자도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시민, 그리고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소시민과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김수영의 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세상을 때려부시자가 아니라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들아? 너희들이나 시인, 그래 기자들이나 시인 같은 우리 지식인들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독재에 저항하고 산업화에 저항하고 이러한 것들의 시를 쓰는 작가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이제 작품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김수영 씨는 우리 겨울방학 때 했던 건데 사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참여시라고 하죠. 참여. 예. 참여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 실제로 나중에 토론도 붙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좀 나올 겁니다. 자, 나는 왜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조그만 일에 대해서 분개하는가? 근데 큰 일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 대해서 분개해. 한마디로 이 사람 자기 스스로를 뭐하고 해? 속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알아. 근데 왜 분개해?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자, 타락한 왕궁 대신에 작은 거에 분노한대. 그럼 저 타락한 왕궁, 큰 권력이겠지? 타락한 큰 권력은 당시에 누구를 뜻하겠어? 당시에 독재 정권을 뜻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못 치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자, 한 번만 해도 괜찮은데 옹졸하게 분개하고를 몇 번씩 얘기하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웃어요.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자의 어조 얘기 배웠을 텐데 이런 어조를 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조소하는, 자, 이런 어조를 뭐라 그래? 이런 어조 뭐라 그래? 예, 얘를 자조적 어조라 그럽니다.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근데 이 설렁탕 집주인은 죄가 없잖아. 괜히 그 나라님들 큰일 하시는 왕궁에는 얘기 못하고 이렇게 옹졸한 자기 자신은 저런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고. 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자, 이 소설가는 누구를 욕했겠어? 설렁탕집을 욕했겠어? 아니면 위에 나오는 음탕한 왕국을 욕했을까? 예, 음탕한 왕국, 큰 권력에 저항을 해서 붙잡혀갔잖아.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자, 자기 자신, 이게 이제 진짜 의미죠. 지식인인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언론의 자유를 독재 정권에 요구하고, 자,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죠. 베트남전입니다. 월남. 베트남전의 파병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야,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징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야경꾼은요, 예전에 와가지고 삥 뜯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강자냐? 아니지. 이 사람들을 그냥 쓸모없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화를 내고 있잖아. 자기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자기 자신을 지금 비웃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대. 유구하다라는 건 오랜 세월 역사가 깊다란 뜻이지. 이 옹졸함은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성이야. 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대.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서, 자, 6.25 전쟁, 한국전쟁 얘기하는 거고 포로로 잡혔었나 봐요.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지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자, 그러면 얘는, 포로 경찰은 뭘 갖고 있는 거? 권력을 가진 존재. 근데 나는 스폰지나 만드는 하찮은 일을 해. 자, 이때도 나는 뭐 하지 못한 거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만 했던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지. 있는 거에서.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지 적고 있는 일과 조금 다르지 않다. 그래, 나는 큰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정하지 못한 소심한 소시민이야. 개 울음을 듣고 비명을 지고 쫄았으니까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애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자, 떨어지는 은행잎, 저것마저도 나에게는 가시밭처럼 느껴지게 찔리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야, 지금. 큰 소리,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인 거고요.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에 서 있지는 않고. 자,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비켜서 있어요. 비겁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절정에서 싸우지 않고 있고. 암만 해도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하시라는 것도 알고 있네요. 예, 현실에 대한 자기인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고 반항한다. 자, 큰 권력에 반항하겠어? 아니면 진짜 작은 사람들에게 반항하겠어? 작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이발쟁이에게. 자, 그럼 이발쟁이는 약자. 자, 땅 주인에게는 못하니까 땅 주인은 강자. 이발쟁이 약자. 구청 직원에게 못해. 그러니까 구청 직원 강자. 동해 직원에게도 못해. 그러니까 동해 직원도 강자. 그런데 야경꾼에게는 하고 있으니까 야경꾼은 약자. 예, 여러분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같은 것끼리 묶는 거. 자, 그래서 모래에게 말을 겁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쪼잔하다라고 지금 스스로 끝까지 진짜 옆에 있으면,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짜증날 정도로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얼마만큼 작으냐. 계속 얘기합니다. 있는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에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의미상 통하는 것끼리 묶으래. 자, 아까 우리 여기서 대조되는 의미가 나오죠. 내가 따지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인 거고요. 내가 따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구분하라는 문제있고요. 31번은요. 자, 31번은 좀 보고 갑시다. 작품을 감상한 가에 따라서 감상한 방법. 요거 여러분들 2학기 내신, 3학년 2학기 내신에 나오는 겁니다. 자, 표현론적 관점은 누구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 작가. 반영론적은 그 당시 사회와 연결짓는다. 효용론적은, 자,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느꼈는지가 효용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품에 나타난 뭐 인물이라든지 운율, 뭐 그 성격들 같은 것들은 다 절대주의적 관점 혹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해결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5번이죠. 봐주세요. 6.25 당시 인민군 포로가 되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통역관으로 생각했던 시인의 행적을 조사해 시인의 삶과 연관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표현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아까 얘기했어. 자기가 소시민적이야. 나는 못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바닥으로 내치는 게 얘기를 해서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옆에 뭐 약간 좀 짜증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얼굴이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을 하겠어 내가 결혼하면 오히려 그 결혼하는 여자는 무슨 죄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솔직히 좀 짜증나지 않겠어? 하지만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반성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맞지. 그래서 32번의 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조심조심 가고 있을 만큼 내 소심함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번. 이시의 화자에게 충고를 한대. 자, 이시의 화자에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야, 그만 찌질대. 찌질 이제 그만하고 뭐하라? 저항하고 행동하고 움직여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닦아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조가 명령이야. 당연히 답이 3번문이 될 수밖에 없어.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야, 그만 shut up and go. 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궁을 나오면서까지 시에 대한 설명이 갔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의 수업이네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밥상은 차려 놓을 테니까 꼭 챙겨 드시고 꼭 소화시켜서 저한테 소화 안 되는 건 와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뒤에 나오는 문법 요 부분이요. 뭐 풀어보실래면 풀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문법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어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과제까지 해서 여러분 요거 보고 설명 듣고 이번 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기까지입니다.